안녕하십니까. 1부 순서에 이어서 2부 순서를 맡게 될 주진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1부 순서에서는 미국에서 사업체를 시작하실 때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기본적인 사항 1, 2, 3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셨고요. 미국이나 외국에서 오셔서 미국에서 사업체를 시작하시든 아니면 미국 내에서 새롭게 취업을 시작하시든 나한테 가장 적합하고 맞은 형태의 비즈니스 엔티티를 선별을 하셔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영업, 파트너십, 코퍼레이션, LLC, LLP 중에서 나한테 가장 적합한 비즈니스 형태를 선택을 하시고 그 비즈니스의 장단점을 알아보셨고 각각 비즈니스의 세금에 관계된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도 지금 말씀을 드리셨습니다. 일단 비즈니스가 셋업이 된 다음에는 기본적으로 받아야 될 정부로부터 받아야 될 퍼밋 앤 라이센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셨죠. 아시다시피 미국은 지방자치가 잘 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연방정부, 주정부, 카운티 정부, 시티 정부로부터 각각의 다른 라이센스를 받으시고 또 그 라이센스에 따른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 그런 라이빌리티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어떤 비즈니스를 셋업해서 어떤 종류의 세금을 내야 되는 것까지 지금 말씀을 드리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새롭게 비즈니스를 시작을 하셔서 회사가 설립이 되고 이제부터는 열심히 일을 하셔서 내가 하고 있던 골을 맞추시면 되는데 2부에서 제가 드릴 말씀은 비즈니스를 선택을 하면은 나한테 가장 알맞은 옷을 입으신 거고 거기에 따른 텍스 컨시퀀스 같은 것도 다 얘기 들으셨는데 기본적으로 미국이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 사업을 하시든 간에 오너로서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가장 근본적인 재무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비즈니스 오너로서 사업체를 경영하시려면은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시고 여러 가지를 골치 아파하셔야 할 텐데 기본적으로 인사 관리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재고 관리도 있을 거고 또 마케팅도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분야를 섭렵해서 하시고 이제 회사의 규모가 커지면은 그 분야마다의 장을 들이셔서 장을 또 매니지먼트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런 사업체는 비영리 단체가 아닌 만큼 영리 단체인 만큼 사업빚을 남기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재무 관리를 어떻게 매니지를 하고 그 매니지된 재무 관리를 어떻게 회사에 우리가 어플라이를 해서 회사에 앞으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일단 재무 구조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고 그 재무 구조,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라고 하죠. 그 분석표를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해석을 하면서 내 비즈니스가 재무 구조로 봤을 때 같은 인더스트리에 있는 다른 경쟁자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레벨에 있는지를 알고 내가 뭐가 부족하고 뭐가 강한지를 알므로써 앞으로 비즈니스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기본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컨셉이 어쩌면은 좀 쉬울 수도 있고 뒤로 지나가면은 파이낸셜 레이쇼 같은 게 조금 복잡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복잡한 거는 조금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쪽에 가서는 조금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일 먼저 슬라이드를 보시면 Financial Statement Overview라고 해서 Financial Statement, 그 다음에 Analyzing Financial Ratio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Financial Statement은 한국말로 재무제표라고 하죠. 그 재무제표를 어떻게 읽고 재무제표를 만드는 거는 담당 회계사 분들께서 다 만드시겠지만 재무제표를 어떻게 내가 읽고 그거를 애널라이즈해서 내 사업체에 어떤 형태로 적용을 시킬 건가에 대해서 기본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 진단을 하죠. 헬스라고 제가 써놨는데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건강이 안 좋으면 의사에 가서 우리 몸을 진단을 하듯이 기업이 헬스하지 않다거나 기업이 아프다고 그러죠. 내 사업체가 뭔가 모르지만
정상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고 파스티브한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고 할 때는 기업 진단을 받으시는 게 맞고 그 기업 진단을 해주는 데가 회계법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업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재무제표 분석이 필요하고 그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처방을 해야 될지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차가 오래돼서 차가 성능이 안 좋아지면은 엔진 오일도 갈고하듯이 메카닉을 찾아가고 또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건강이 안 좋아지면 의사를 찾아가서 각종 성인병을 예방하고 성인병에 대한 처방을 받듯이 내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우상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뭔가가 잘못되고 있기 때문에 그 잘못된 점을 찾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회계법인을 찾아가기 전에 내 스스로 기업 진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자는 뜻에서 기업 진단이라는 이런 슬라이드를 만들었습니다. 자, 재무제표 분석은 기본적으로 레시오를 분석을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유동성, 활동성, 수익성, 안정성 이 모든 것들을 비율을 풀어가면은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테지만은 이 모든 걸 다 맞추기 쉽지가 않죠. 또 말도 어려우니까 이런 비율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뭘 신경을 써야 될지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면은 일단 비즈니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오늘 저희 세미나는 스타트업 비즈니스를 위해서 하는 세미나로 알고 있습니다. 즉 비즈니스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외국에서 미국에 오든지 아니면 미국에 사시던 분이 비즈니스 시작했을 때 알아야 될 기본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든 게 마찬가지죠. 부동산도 사이클이 있듯이 미국 경우에는 10년에서 13년 사이에 포물선을 불고 내려간다고 하죠. 마찬가지로 비즈니스 라이프 사이클이 있습니다. 이 도표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포물선을 걸고 내려갔다가 성장하는 비즈니스는 다시 또 포물선을 걸고 올라가면서 계속 우상향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비즈니스는 디클라인해서 회사가 없어지거나 뱅크럽시 하거나 팔리거나 안 좋은 그런 수순을 밟게 되겠죠. 통계상 보면은 새로운 비즈니스가 새로 시작을 해갖고 계속 성공하는 것보다는 실패하는 비율이 훨씬 많다고 하는데 그 비율이 통계상 틀릴 수도 있겠지만은 보통 70% 정도라고 하니까 비즈니스 시작해갖고 우리가 포물선 정상에 올라서 또 다른 높은 포물선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오늘 이런 세미나 자리가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자, 포물선 하나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요 포물선이 있죠. 처음에 요 단계는 스타트업 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 시작 단계. 그래서 스타트업을 잘 한 다음에는 성장 단계가 있겠죠. 그로스. 이게 성장이 잘 된 후에는 우리가 멀추얼 단계라고 해갖고 어느 정도 포물선 산의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경우가 되겠고 여기서 잘 되면은 그 다음 포물선을 그리고 계속해서 세컨드, 서드 포물선으로 가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여기서 디클라인이 나면서 사업체가 문을 닫게 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자, 각자의 스테이지가 어디에 있는 거에 따라서 내가 생각해야 될 게 틀리고 각종 어드바이저한테 들으실 말씀이 틀려지십니다. 스타트업 단계에 있어서는 일단 일부 세션에서 들은 것처럼 내가 어떤 종류의 옷을 입어야 되는지, 내가 자영업자가 맞는지, 소프로파를 아니면 동업자가 있어서 파트너십이 맞는지, 아니면은 코퍼레이션 중에도 Ccorp이 맞는지, Scorporation이 맞는지, 아니면 LLC가 맞는지, LLP가 맞는지 그 장단점을 배우신 대로 나한테 적용을 해서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진행을 할 건지 결정을 하시고 말씀드린 비즈니스에 필요한 각종 퍼밀 라이센스를 받으시고 북스 앤 레코드를 정리를 하시고 뱅크 어카운트를 여시고 그 다음에 회사를 찾아서 기본적인 로케이션을 잡으시고 이런 기본적인 셋업 단계가 스타트업이라고 보겠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내 투자금도 들어가야 되고 또 뭐 다른 데 투자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스타트업이 되는 경우에 비즈니스 사이즈에 따라 틀리겠지만 보통 몇 개월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 이후로는
매출이 신장을 해서 비즈니스가 성장하는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포물선이 완만하냐 아니면 가파르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겠는데, 이 성장 단계가 너무 가파르게 돼서 포물선이 날카롭게 되면은 굉장히 유동성에 대해서 힘든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한국에서 흑자도산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처럼 너무 갑작스럽게 비즈니스가 성공을 하면은 회사 자체는 잘 되지만은 유동성에 문제가 있고 회사의 캐시플로우가 딸리기 때문에 흑자도산을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비즈니스 셋업을 하면서 비즈니스 고를 어느 정도 잡아놨고 10년 후에 이 정도 되겠다, 20년 후에 어느 정도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처음에는 완만한 곡선을 그리면서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이때는 프로페셔널들한테 어떻게 마케팅을 잘하고 어떻게 마켓 쉐어를 늘리면서 말씀드린 대로 이때는 회사가 성장하기 때문에 회사는 흑자가 나지만 캐시플로우가 많이 딸릴 때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저희 같은 사람들로 하여금 파이낸스 레버리지에 대해서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어요. 미국은 금융제도가 워낙 잘 발전된 나라이기 때문에 인더스트리에 따라서는 은행권뿐이 아니라 팩터권이나 뭐 제2차 금융이나 여러 가지 종류의 금융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스타트업이 돼갖고 성장 단계에서 회사가 2년 정도의 역사만 있다고 하면은 은행문을 두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은행문을 두드리게 돼서 내 돈보다는 이때는 금융기관의 돈을, 요즘같이 이자가 쌀 때는 금융기관의 돈을 많이 쓰면 쓸수록 아무래도 더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파이낸스 레버리지 쓰게 되면은 금융위기가 오거나 앞으로 이자가 올라갈 때에 대비해서 그거는 좋지 않겠지만은 전혀 금융권의 돈을 쓰지 않고 내 돈만 갖고 비즈니스 안에서 하시는 거는 조금 미국에서는 지양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 게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비즈니스가 잘 돼서 인컴이 나오면은 그 어마운트만큼은 어느 정도는 셋어사이드 하시고 내가 그걸로 인베스트를 하든지 그걸로 내 다음 비즈니스에 위해서 투자를 하시든지 여러 가지 쓸모가 많이 있을 수 있고, 미국처럼 금융시장이 발달된 나라에서는 재무제표를 잘 관리를 하셔서 미국에서 금융 시스템의 도움을 많이 받으시면은 이 성장 단계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성장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내가 금융기관에 이자도 내야 되고 각종 피가 있겠지만은 그 피는 금융기관에 내는 돈은 내의 원가에 어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하시면은 내가 하는 거에 따라서 이 포물선이 완만하게도 될 수 있고 굉장히 가파르게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성장 단계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스타트업에서 모든 셋업이 제대로 됐다는 가정하에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특히 재무 쪽에서 봤을 때는 파이낸스 레벨을 잘 쓰는 그런 툴을 잘 이용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몇 년이 됐든 아니면은 뭐 몇 개월이 됐든 회사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게 되면은 이제 포물선의 꼭대기에 있는 매출 단계에 오죠.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회사가 고난 고통도 겪었고 어느 정도는 이제 안정 단계에 왔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럼 이 매출 단계에 와서는 그 다음 포물선을 그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매출이 왔다가 운이 안 맞거나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디클라인 되는 경우도 있겠어. 이 매출 단계에서 아셔야 될 거는 이제 회사가 성장을 많이 했고 회사에 프로핏도 많이 나온다는 가정하에 저희 같은 프로페셔널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세금을 세이브할 수 있는지, 물론 합법적으로 세금 세이브하는 걸 말씀드릴 겁니다. 미국에서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텍스 러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각종 종류의 텍스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나 외국에서는 볼 수 없는, 예를 들어서 부동산의 경우에는 1031 exchange라고 해서 부동산을 사고 팔았을 때 내야 되는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계속해서 부동산을 살 수 있는, 그래서 나의 자산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고, 나의 자산을 부동산을 사면서 계속 늘리다가 결국 나중에 가서는 자녀분들한테 전혀 세금을 내지 않고 현 시세는 부부 1인당 1170만 불, 거의 1200만 불이죠.
하나를 뜨면은 그저 한 150억 정도가 될 텐데 부부 합치면은 2,400만 불, 거의 뭐 300억에 가까운 돈을 세금 한 푼 없이 자녀분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실제로 많이 있기 때문에 내 비즈니스가 멀추어 단계에 있을 때는 어떤 형태로 비즈니스를 아, 세금을 세이브할 수 있는 그런 툴을, 그런 혜택을 많이 받는 방법을 연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쨌든 비즈니스 라이프 사이클은 이런 식으로 포물선을 그리고 쭉 가게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오래된 기업들, 몇십 년, 몇백 년씩 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고, 아니면 포물선을 가다가 중간에 M&A로 팔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문을 닫을 수도 있고, 뭐 디클라인해서 뱅크럽시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비즈니스 사이클을 잘 염두에 두시고 회사를 운영하신다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스타트업 컴퍼니가 이제 꼭 해야 되는 것들은 앞에 일부에서 말씀드린 점하고 어느 정도 중복은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면은 Federal Identification Number, 비즈니스는 우리 개인이 한국에서 주민등록 번호를 받고 미국에서는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받듯이 비즈니스 각각 엔티티마다 IRS 미국세청으로부터 Federal Identification Number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각 주에서 비즈니스를 할 때는 각 주마다 주정부가 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의 경우도 캘리포니아 아이디 넘버를 받으시게 되고, 내 비즈니스에 종업원이 있다고 하면은 그 각 주정부로부터 페이롤에 대한 아이디 넘버를 받으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필요하시면은 트레이드, 무역을 많이 하시니까 무역하시는 분들은 트레이드 커미션 레지스트리 넘버라는 게 있을 거고요. 크레딧 뷰로라는 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LA가 됐든 어느 시가 됐든 그 시에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사업자 등록증이라는 게 시에서 나오는 거죠. LA City 비즈니스 라이센스 받으실 거고, 퍼블릭 헬스 라이센스도 LA 경우에 꼭 필요하고, 한국 분들이 많이 종사하시는 의류 업종에서는 Garment Registration Number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이 의류 업종에 Garment Registration Number가 있듯이 종사하시는 업종에 따라서 고유의 넘버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Resale Number, 이거는 리테일을 하시냐, 홀세일을 하시냐, 무역을 하시냐에 따라 틀려지는데, 소위 말해 소매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걸 꼭 받으셔야 되죠. 소매업을 하시는 분들은 Sales and Use Tax, 판매세를 고객들로부터 받은 후에 잠시 가지고 계시다가 이 Resale 넘버를 이용하셔서 각 스테이 가버먼트에 세금을 대신 내주시는 그런 역할로서 쓰는 고유의 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워 어터니는 이런 비즈니스를 셋업해 주시는 어드바이저들한테 주시면은 그 어드바이저들이 각종 필요한 라이센스 앤 퍼밋을 받아준다는 그런 폼이겠죠. 그리고 그 외에 듀 딜리전스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일부에서 말씀드린 내용하고 많이 중복되는 내용이고 이건 좀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지나가겠습니다. 주식회사를 셋업했을 때는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of Company가 필요한 거죠. 아리클이라고 하는. 그 다음 바이로가 필요한 거고, 미닛도 필요하고, Shareholders Ledger도 필요하죠. 주식 증서라는 거. 그 다음에 Subscription 필요하고, Shareholder Agreement 필요하고. 이런 기본적인 법적인 서류들은 내가 어떤 형태의 비즈니스를 셋업했는지를 결정한 후에는 그 비즈니스 형태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가 다르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담당 회계사나 변호사들로 하여금 자세히 준비를 하셔갖고 내가 차후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거는 첫 번째 거는 법적인 서류에 해당이 될 거고, 두 번째 거는 내가 종업원이 있게 되면은 종업원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가져야 되는 그런 자료들이죠. 미국은 이제 노동청, 노동부의 감사가 심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미국 국내에서 프로덕션 하는 매뉴팩처 제조업체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노동법에 관계된 제약이 많이 줄어드는 게 사실이긴 한데, 어쨌든 비즈니스 형태에 따라서 노동력을 많이 요구하는 그런 비즈니스는요, 마켓이 됐든 아니면은 컨스트럭션 컴퍼니가 됐든
이런 비즈니스들은 지금 말씀드린 요 리스트에 있는 이런 자료들을 잘 구비하고 계셔서 미국에서는 국세청 감사뿐이 아니라 노동청 감사, 그 다음에 이민국 감사 이런 것들이 자주 나올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정부들이 합쳐서 태스크 포스라 그래서 연방국세청, 연방노동부, 주노동부, 그 다음에 고용부 다 함께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지금 말씀드린 자료들을 잘 구비를 하셔야지 추후에 혹시 닥칠지 모르는 그런 감사에 대비할 수 있겠다고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material contract도 일단 기본적인 걸 보시면 되겠어요. 리스 있으면 리스 컨트랙이 있어야 되고 loan agreement가 있어야 되고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틀리겠죠. 사람에 따라서. 그 다음에 미국에서 비즈니스 할 때는 거의 다 보험을 들게 되는데 종업원 상해보험뿐이 아니라 비즈니스 라이센스 등등 또 내가 있는 사업체가 어떤 인더스트리인가에 따라서 인슈런스 종류가 틀리기 때문에 이거는 인슈런스 컴퍼니나 인슈런스 브로커 하시는 분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모든 자료를 항상 구비해 놓는 게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파일링은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보다는 보통 사업체를 운영하시면서 프로페셔널 어드바이저들을 쓰시기 때문에 그 어드바이저들이 웬만한 거는 다 미리미리 준비해서 늦어서 페널티나 인슈런스를 내지 않게끔 하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신경 쓰는 것보다는 뭐가 있다는 것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 트레이드 마크나 다른 패턴트 같은 게 필요하시면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듀 딜리전스 체크리스트라고 해서 만든 거는 내가 있는 사업체나 그 산업이 어떤 산업인가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이런 게 있다는 걸 알고 계시고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각자의 어드바이저한테 거기에 맞는 어드바이스를 받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회사를 셋업했을 때 알아야 되실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오버뷰를 해드렸고요.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재무 관리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 비즈니스를 내가 정확히 알고 비즈니스가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사업체가 암이 걸렸는지 아팠는지를 진단을 재무 관리 쪽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내가 직접 안 하더라도 내 회계사와 내 변호사와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레벨은 가지고 계시는 게 좋다는 의미에서 기본적인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거는 가장 기본적인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라고 하겠죠. 재무제표죠. 우리가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분기별로 아니면은 학년별로 세메스터별로 성적표를 받죠. 그 성적표를 받으면은 어렸을 땐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혼나기도 하고 상도 받고 이랬었는데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죠. 학생들이 자기 본연의 업무를 잘 하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해서 학교 말고사 잘 봐서 A를 받고 4.5를 받고 그 다음 진로를 더 좋은 데를 갈 수 있듯이 사업을 경영하시는 분도 학생 성적표를 받는 것처럼 이런 재무제표가 그 분기별 아니면 그 해에 우리 성적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재무제표를 봄으로써 내 사업체가 얼마나 지금 건강하고 얼마나 올해 아니면 올 분기 아니면 올 6개월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잘했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거에 대해서 지표를 주는 가장 기본적인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이 뭐냐? Formal Record of Business Activity for Internal External. 지금 말씀대로 비즈니스의 안팎의 액티비티를 다 한눈에 볼 수 있게 지표로 만드는 게 재무제표입니다. 그러니까 제3자가 은행원이나 아니면은 감사관이 왔을 때 회사에 가서 매일매일 재고 관리가 어떻게 되고 물건이 어떻게 이런 걸 보지 않고도 파이낸셜만 보면은 그 회사의 건강 상태와 그 해에 어느 정도 성적이 나왔는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게 재무제표이기 때문에 사업처를 운영하시는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지표가 되고 서류가 될 거라는 것은 짐작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Overview of Business Profitability and Financial Condition. 비즈니스가 얼마나 이득이 났고 프로피트를 했는지 그 다음에
내 형태, 내 비즈니스가 지금 어느 정도의 컨디션에 있는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요. 1년치 파이낸셜 스테이트먼을 받아보고 올해 내가 매출이 얼마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순이익이 얼마나 나왔다만 보시면 안 되고 그건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되겠죠. 그거 이외에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를 잘 해석함으로 있어서 알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나레지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재무제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밸런스 시트, 인컴 스테이트먼트, 캐시플로우. 캐시플로우 스테이트먼트는 우리가 컴필레이션이 아니고 재무제표를 편찬하는 게 아니고 리뷰나 어디, 회계 감사를 받았을 경우에 캐시플로우를 들어가는데 캐시플로우는 비즈니스를 실제로 운영하시는 오너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밖에서 제3자가 봤을 때는 그렇게 중요한 숫자는 아닙니다. 유동성 물론 중요하죠. 그렇지만은 회사의 인컴이 나오고 회사가 프로피트업을 하지 않으면 캐시플로우를 따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는 첫 번째 두 개인 밸런스시트와 인스턴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갖고 그 회사, 그 비즈니스의 건강 상태를 측정하게 됩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첫 번째 아이템인 밸런스시트를 말씀드릴게요. 밸런스시트라는 거는 이 회사의 현재 상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캘린더 이어 엔딩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면은 캘린더 이어이기 때문에 12월 31일이 끝나는 회계 연도가 되겠죠. 어떤 회사는 6월 말이 될 수 있고 보통 정부들이 많이 그렇게 합니다. 어떤 회사는 3월이 될 수 있고 9월이 될 수 있어요. 시즈널 비즈니스일 때는 예를 들어 내가 스케복을 만드는 회사다. 그러면은 겨울에는 비즈니스가 왕물이지만은 그 해에 봄, 여름은 거의 휴무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12월 엔딩보다는 다른 피스칼 엔딩을 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수영복 만드는 회사다. 그럴 경우에도 겨울에는 거의 트랜잭션이 없기 때문에 또 다른 피스칼 이어 엔딩을 쓰는데 어쨌든 어떤 연도가 됐든 편의상 여기서는 지금 12월 31일이 연말이 캘린더 이어 엔딩이라고 봤을 때 12월 31일 기준으로 그 회사의 자산이나 부채나 회사의 액기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밖에 사람이 봤을 때 나의 건강 상태를 보는 거죠. 우리가 나이 들어서 성인병이 나오게 되면은 당뇨도 있고 그다음에 뭐 콜레스테롤도 있고 혈압도 올라가고 하는데 내가 피 검사를 했을 때 그때 당시에 당 수치가 중요하지 그때 당시에 콜레스테롤이 중요하지 당 수치가 언제 높아졌고 언제는 작아졌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내 현재의 몸 상태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처럼 회사도 밸런스 시트를 보게 되면은 그 밸런스 시트 데이트에 그날 현재의 얼마나 건강한 상태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외려 두 번째 다른 인컴 스테이트먼트보다는 밸런스 시트를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게 맞다고 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는 에셋이 있고 라이빌리티가 있고 액티브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웬만한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자산이 있고 부채가 있고 자본이 있죠. 그러면 자산은 부채와 자본을 합친 그런 형태로 나눠주게 됩니다. 그래서 밸런스 시트를 보게 되면은 한국말은 대차대조표라고 그러나요? 자산이 이렇게 왼쪽에 있고 부채와 그 다음에 자본은 오른쪽에 있으면서 그 총액이 항상 같게 됩니다. 도표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산이 왼쪽에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자산. 그건 current asset이 있고 fixed asset이 있어요. current asset이라는 거는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인데 언제든지 이거는 즉시 원하면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현금이 되겠고, accounts receivable, 매수금이 되겠고, inventory, 재고가 되겠고, 이런 것들은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current asset이 있고, 여기는 안 나타나지만 long-term asset이 있고, fixed asset은 보통 얘기하는 기계 설비, 건물 이런 거가 되겠죠. 그런 것들 총 합친 게 내 회사의 자산이 되겠고, 근데 이 자산이 곧 자본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픽스드 에셋을 내가 뭐 기계 설비를 샀을 때도 융자를 받아서 살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회사에 부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자산 전체는
내가 갖고 있는 회사가 갖고 있는 부채와 자본과 나눠지게 되죠. 부채는 커런과 롱텀으로 나눠서 12월 안에 갚아야 되는 이런 부채들. 벤더 페이먼트가 되겠죠. 내가 금방 물건 대부를 갚아야 되는지 하는 그런 12월 안에 1년 안에 갚아야 될 커런 라이빌리티가 있고, 그 다음에 롱텀은 은행에서 라인을 받다든지 롱텀 뎁을 받아갖고 5년, 10년, 7년 이렇게 묶어있는 그런 부채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부채와 자본이 섞인 게 자산이고, 요거를 다 보여주는 게 밸런스 시트고, 가장 중요한 거는 에퀴티가 되겠습니다. 자산이 아무리 많아도 부채가 더 많다거나 부채가 자산만큼 많으면은 회사에 에퀴티가 없기 때문에 이 회사는 건강한 회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서 집을 사게 되면은 100만 불짜리 집을 살 때 100만 불 집을 캐시를 다 100만 불 주고 사는 사람이 없듯이 100만 불에 내 모르게지가 얼마인가에 따라서 그 집의 에퀴티가 정하는 것처럼 회사의 전체가 뭐 100만 불이 됐다, 1000만 불이 됐다고 해도 에퀴티가 얼마 없으면은 그렇게 좋은 건강한 회사라고 보지 않죠. 기본적인 그런 밸런스에 대한 컨셉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게 인컴 스테이트먼트겠습니다. 한국말로 하자면은 이제 손익계산서가 되겠죠. 이 손익계산서라는 거는 내가 이득이 났는지 손실이 났는지, 회사는 어느 정도 오퍼레이션 해갖고 회사가 올해 뭐 돈을 벌었는지 잃었는지 그거를 그 기간에 낮춰주는 거예요. 보통은 1년으로 잘라서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상장된 회사들이나 론을 받는 회사들이며 이런 회사들이 보통 은행에서 보는 게 1년 단치로 따르는데, 회사가 커지거나 아니면은 재무제표나 재무관리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분기별로 본다든지 아니면 매달 이번 달은 저번 달에 비해서 어땠고 작년 같은 달에 비해서 어땠는지를 비교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보겠습니다. 단지 이거는 앞에 말씀드린 밸런스 시트이 아니라 어느 기간을 두고 그 기간에서의 성적표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올해의 경우에 굉장히 비즈니스 잘 돼서 좋았지만은 작년에는 안 좋을 수도 있었어요. 작년에는 코로나가 터졌기 때문에 거의 전 세계의 비즈니스들이 다 안 좋은 만큼 작년에는 성적표가 안 좋았지만 올해는 좋을 수가 있고, 그거는 꼭 기간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인컴 스테이트먼트는 투자자나 크레디터들이 회사가 어느 정도 인컴을 내면서 프로핏을 하는지를 보여주고, 이거에 따라서 회사에다가 돈을 빌려줄 건지 투자를 할 건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좋은 지표가 되겠죠. Predict future performance and assess the risk of achieving future cash flow. 지금 현재 올해 현재의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보고 이 회사의 앞으로의 향방도 어느 정도 가늠을 할 수 있고, 앞으로의 향방은 또 이제 프로젝션이나 파이낸셜 포캐스트를 통해서 미리 이제 요구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인컴 스테이트먼트는 가장 모든 사람들이 가장 보기 쉬운 회사의 그 기간의 성적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도표로 말씀드리면은 전체 매출이 있겠죠. 세일이 있고, 코스트 오브 굿즈, 원가가 있겠죠. 이건 이제 물건을 파시는 리테일러나 홀세일러들 아니면 제조업 하시는 분들에 해당되는 거고, 서비스 비즈니스는 코스트 오브 굿이 뭐 페이롤이나 인건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전체 매출에서 원가를 뺀 게 우리 그로스 프로핏이 되고, 이게 우리가 마진이 얼마가 남는다, 마크업이 얼마가 된다 하는 그런 얘기죠. 내가 100불에 팔았으면은 이거에 대한 마크업은 30%다, 마진이 30%다 하는 그 그로스 프로핏이 되겠고, 거기서 오버헤드를 뺍니다. 이 오버헤드는 또 나뉘게 되면 픽스드 오버헤드가 있고 베리어블 오버헤드가 있겠죠. 픽스드 오버헤드 같은 거는 매출이 얼마가 됐든 간에 항상 나가는 고정비가 되겠죠. 렌트가 됐다든지 페이롤이 된다든지 그런 비용이 됐겠고, 베리어블 같은 경우는 매출에 의해서 폭락이 있는 그런 경우죠. 매출이 많아서 많이 팔았을 때 운송비나 프레이차지가 많아지면 그건 베리어블이고, 매출이 많기 때문에 세일즈맨이 더 많아졌다 하는 그런 베리어블이 되겠죠. 어쨌든 원가를 뺀 모든 경비가 오버헤드가 되고, 그 오버헤드가 뺀 게 프리텍스 프로핏이 되고, 거기서 세금을 뺀 게 넷인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세일즈가 100%를 보고 넷인컴이 몇 프로가
바에 따라서 내가 올해 성적이 얼마나 나왔고 어느 정도의 인컴이 나왔고 또 손실이 났으면 어느 정도의 손실이 나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기본적인 지표를 보여주는 게 인컴 스테이트먼트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캐시플로우는 이거는 사실 그 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의미가 없는 게 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캐시가 들어가고 나가는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어프로드 베이시스라 그래서 내가 물건을 얼마나 실었고 팔았고 얼마나 줄 게 있는 거에 따라서 캐시플로우하고는 상관없이 성적표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무제표상에서는 굉장히 큰 플러스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캐시플로우는 굉장히 딸릴 수가 있죠. 아까 비즈니스 라이프 사이클을 보여줬을 때 성장 단계에 있을 경우에 파이낸스 레버리지를 많이 쓰지 않고 무리를 해갖고 매출만 늘릴 경우에 그런 경우가 되고 그럴 경우에 한국에서 얘기했던 흑자 도산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의 성적표도 중요하지만 오너 입장에서는 캐시플로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항상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 아까 첫 번째, 두 번째에 보여주는 지표보다는 조금 덜 중요하다고 저희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 오너 입장에서는 어쩜 이게 더 가장 중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Operating, Investing, Finance Activity를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캐시플로우가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분기별로 어느 정도가 썼고 어느 게 들어왔다는 걸 보여줍니다. 오퍼레이팅은 말 그대로 내가 회사를 운영하면서 있어 들어오는 캐시플로우가 되겠죠. 매출이 들어왔으면 캐시플로우가 들어온 거고 벤더한테 페이먼트가 나갔으면 캐시플로우가 나가는 거고 기본적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나가고 들어간 캐시플로우를 유동자금을 말하는 거고 인베스팅 액티비티는 투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회사를 운영하면서 공장을 하는데 공장이 잘 돼서 내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많은 기계를 샀다. 이거는 투자입니다. 돈이 나갔지만은 투자를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인베스팅 액티비티에 속하고 파이낸싱 액티비티는 내가 비즈니스 작년에 잘 될 것 같아서 은행 라인을 100에서 300을 올렸어요. 그러면 200이라는 캐시가 들어오지만 이거는 내가 운영을 해서 번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빌린 돈이기 때문에 파이낸싱 액티비티로 들어가고 또 내가 회사가 잘 돼서 주주들한테 배당금을 줬다든지 디스트리뷰션을 줬다고 하는 거는 운영하고 상관없이 파이낸싱 액티비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캐시플로우를 보시게 되면은 연초에 얼마의 캐시로 시작했다가 연말에 얼마의 캐시로 끝나는데 그 1년 사이에 움직였던 캐시는 이런 오퍼레이팅 액티비티가 있고 인베스팅 액티비티가 있고 파이낸싱 액티비티가 있어서 이 재무제표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리더로 하여금 투자자가 됐든 아니면 은행이 됐든 아니면은 내가 됐든 내가 어떤 형태로 돈이 들어왔고 어떤 형태로 돈이 나가서 지금 현재 얼마였던 연초에 얼마였던 돈이 연말에 얼마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재무제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기본적으로 밸런스 시트, 인컴 스테이트먼트, 캐시플로우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컨셉을 말씀드렸고 우리가 비즈니스 운영하면서 아셔야 될 기본적인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이거를 보고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읽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자료는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뭐 은행에서 다 보고 내가 관심이 있으면은 이거를 들여다봄으로써 내 스스로 상식을 넓히면 좋겠지만 너무 깊게 들어가는 포션이 좀 있기 때문에 뒤로 가서는 조금 빨리 나가겠습니다. 자, 지금 밸런스시트를 만들었을 때 은행에서 기본적으로 보고 내가 아셔야 될 기본적인 것들은 current ratio, quick ratio, debt equity ratio, gross profit margin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current ratio는 밸런스시트에서 봤을 때 current asset과 current liability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current asset이라는 거는 12개월 안에 아니죠. 그냥 당장에 내가 캐시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캐시로 바꿀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을 말씀드릴게요. 현금이 있을 수 있고 accounts receivables이 있을 수 있죠. 금방 받을 수 있는 돈이니까. 그 다음에 인벤토리, 재고가 있을 수 있고 내가 현금이 필요하면은 재고를 싸게라도 팔아서 현금으로 돌릴 수가 있는 겁니다. 커런이 아닌
롱텀은 아까 말씀드린 그 기계나 픽스드 에셋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죠. 이게 커런 에셋이고 커런 라이빌리티는 내가 당장 갚아야 될 돈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개월 안에 갚아야 될 돈이에요. 그럼 벤더 페이먼트가 되겠죠. 벤더한테 줄 돈이 되겠고 은행한테 돈을 빌렸을 때도 롱텀이 있고 숏텀이 있듯이 라인을 받게 되거나 텀론을 받게 될 때 1년 내에 갚아야 될 그런 돈들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내 회사가 얼마나 건강한지를 은행 사람들이나 투자자나 아니면 내가 봤을 때 요 유동성 자산과 유동성 라이프를 비교했을 때 적어도 1 이상이 되어야 되죠. 보통 인베스터들이나 은행에서는 1.2를 요구를 하는데 그 말은 1.2라는 거는 current liability가 1이고 current asset이 1.2라는 거죠. 그러면 current liability가 100만 불이라고 치면은 나는 current assets로 120만 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인즉슨 내가 100만 불을 갚아야 되는데 그 100만 불을 내가 갖고 있는 유동성 자산으로 충분히 갚고 조금 남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1보다 떨어지게 되면은 건강하지 않다고 봅니다. 누구나 다. 왜냐면은 문제가 생겼을 때 데러들이 채권자들이 돈을 갚으라고 달려드는데 내가 갖고 있는 자산, 유동성 자산 갖고는 갚지 못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항상 밸런스시트를 보면서 이 커런 레시오, 내 현재 유동성 자산이 유동성 빚보다 많고 많으면 이 레이쇼가 더 크면 클수록 좋겠죠. 1 이상은 돼야 되고 1.2 이상이 돼야지만 은행에서는 만족해 하면서 1.4나 5, 2가 정도면은 굉장히 좋은 재무제표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퀵 레이쇼는 캐시와 마케터블 시큐리티와 넷 AR을 에퀴리로 나눈 넘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커런 에셋에 들어가는 거죠. 마케터블 시큐리티는 유가증권이 되겠습니다. 회사가 갖고 있는 주식이나 채권이나 이런 것들이죠. AR. 인벤토리는 여기서 빠지는 게 인벤토리는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캐시로 바꾸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퀵 레이쇼의 계산에는 빠지게 됩니다. 델 에퀴리 레이쇼는 내가 에퀴리 자본하고의 그 빚하고의 관계가 됩니다. 에퀴리하고 내 빚하고가 어느 정도 비율이 있는 거에 따라서 내 회사가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덜 건강한지 보겠죠. 에퀴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이거는 라이빌리티가 작고 에퀴리가 많을수록 좋은 넘버가 되겠죠. 커런 레이쇼하고는 달리 이 레이쇼가 적으면 적을수록 좋기 때문에 에퀴리를 늘리고 라이빌리티를 줄이는 그런 형태로 가시는 게 좋겠다고 보겠습니다. 그로스 프로핏 마진은 말씀드린 대로 그로스 세일이 있고 그로스 세일에서 각종 다일루션을 빼고 리턴이 될 수도 있고 차지백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 빼고 액츄얼 넷 마크업이 되고 넷 세일이 되고 거기에 원가를 뺀 게 그로스 프로핏입니다. 그래서 내가 100불짜리를 팔았는데 10이 다시 돌아왔어요. 물건에 하자가 있다거나 아니면 사간 사람이 리턴을 해서 그렇게 되면 내 넷세일은 90이 되는 거고 거기에 마크업이 30이 된다고 하면은 30에 90을 나눈 이 퍼센테이지가 20몇 프로가 되겠네요. 이럴 경우에는 그로스 프로핏 마진이 되겠습니다. 프리텍스 마진 마찬가지로 넷세일하고 프리텍스를 나오는 거고 각종 또 이제 레시오들이 나오는데요. 세일즈하고 에셋을 비교했을 때 이거를 몇 정도 되는 게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시간이 제가 이거 1시간 안 되게끔 하는 걸로 얘기가 됐기 때문에 이런 레이시오들은 관심 있는 분들은 자세히 보시고 여기에 퀘스천이 있거나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언제든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깊숙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레이시오가 있고 이런 레이시오들을 내가 알므로써 내 비즈니스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 그런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요 좀 테크니컬한 거는 조금 빨리 뛰겠습니다. 리턴 온 에퀴리, 에퀴리하고 프로핏하고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그런 거가 되겠고요. average inventory 턴오버는 내가 1년에 인벤토리를 몇 번이나 턴오버 하냐를 보여줍니다. 인벤토리를 갖고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인벤토리가 빨리 턴오버가 돼 갖고 1년에 자주자주 인벤토리가 돌아야 좋은 거지. 인벤토리를 오래 갖고 있다고 하고 인벤토리 액수가 많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인벤토리는 결국은 내 현금이 거기 잠겨 있는 거기 때문에 인벤토리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굉장히
좀 뭘 모르시는 얘기고 안 좋은 얘기예요. 인벤토리는 작게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돌려야지 현금 흐름도 좋고 여러 가지 면에서 재무제표에서 좋다고 보겠죠. 그렇게 마찬가지 컨셉으로 인벤토리 한 번 넣는데 몇 번을 도냐 이런 거죠. 인벤토리 한 번 내가 파는데 90일이 도는지 그러면 턴오버는 4가 되겠죠. 365에서 90을 나눈 거니까. 아니면 60일이 되는지 말씀드린 대로 빨리빨리 인벤토리 도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AR 마찬가지죠. 미수금이 많이 깔리게 되면은 은행에서는 90일 이상 된 미수금이라고 보지 않을 뿐더러 너무 오래 깔린 미수금은 컬렉트가 안 된다고 봐서 현금이나 아니면은 그 유동성 있는 자산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AR도 내가 텀이 있겠지만은 손님들한테 30일을 받는지 60일을 받는지 90일을 받는지에 따라서 1년에 몇 번 내 미수금이 도는지도 아시는 게 중요하고 그러면 한 번 도는데 며칠이 걸리는지 그것도 턴오버를 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보겠고 마찬가지로 노카스 페이어블도 마찬가지죠. 내가 벤더한테 얼마나 빨리 페이하고 며칠 만에 페이하는 것도 아시고 계셔야 되겠고 캐시플로우는 말씀드린 대로 내가 운영을 하면서 나온 캐시플로우하고 프리텍스하고의 상관관계를 말씀드리는 거고 캐시플로우 뎁 커버리지는 interest bearing liability 론이 되겠죠. 거기에 파이낸싱 캐시플로우를 비교한 그런 레이셔가 되겠습니다. 캐시플로우 리턴 온 에셋 이거는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 얼마나 얼마나 내 그 캐시를 일으키는 데 도움이 된다 하는 그런 자료를 보여주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거는 에셋 대신에 에퀴티 내가 갖고 있는 자본 회사의 자본이 어느 정도 캐시를 일으키는 데 중요합니다 하는 그런 레이셔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리는 레이셔를 다시 워크시트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말씀드린 거. 리퀴디티를 나타내는 거, 회사의 유동성을 나타내는 거, 처음에 말씀드린 캐시, current ratio, current asset하고 liability를 보여주는 거고, 거기에 대한 문제가 뭐가 있고, 솔루션은 어떻게 되는 거를 보여줍니다. 이 current ratio가, 그러니까 예로 몇 개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가장 중요하게 보는 current ratio, quick ratio, safety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current ratio는 내가 갖고 있는 유동성 자산을 갖고 유동성 라이abili티를 페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1 이상이 돼야 되고 1이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좋다고 말씀드렸죠. Shows ability to pay the current bills. 그렇죠? 근데 이게 낮아요. 1이 안 돼요. 그럼 이건 문제가 되는 거죠. 벤더가 들어와서 은행이 들어와서 당장 갚으십시오 했을 때 갚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커지고 그랬을 때 어떤 솔루션이 있는지까지 여기 지금 망라에서 얘기를 해왔습니다. 쇼텀 라이빌리티를 롱텀으로 바뀌면서 이 레이셔를 높일 수가 있는 거죠. 퀵 레이셔도 마찬가지로 이 퀵 레이셔가 뭐를 뜻하는지 해석이 여기 있고 이게 문제점은 어떨 때 문제가 되고 이 문제가 됐을 때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지금 시간 관계상 이것을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복잡할 것 같고 이런 레이셔에 관심이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나는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은 각각 레이셔에 대해서 자세하게 시간을 가지고 나눠주겠습니다. 리퀴디티, 유동성, 세이프티, 얼마나 안전한자, 얼마나 회사가 프로피터블 한가, 얼마나 오퍼레이팅이 잘 됐는가에 따라서 각종 레이셔가 달라지고 그거에 캐시플로우도 나오죠. 그거에 따라 달라지고 아까 말씀드린 이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겠죠. 이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를 해서 늘 보시겠지만 밸런스, 인컴 스테이트먼트, 캐시플로우 보지만은 이거를 어떻게 보는 거, 어떻게 해석하는 그 복잡한 그리고 내가 알아야 되는 그런 그 자료들이 여기 다 망라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시간 나실 때 한번 보시고 또 펜시션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미국에 와서 내가 어떤 형태의 옷을 입고 어떤 옷을 입든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교회 갈 때 등산복 입고 가지 않듯이 그리고 우리가 교회 갈 때 반바지에 슬리퍼 신고 가지 않듯이 자기한테 맞는 적합한 옷을 고르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Sole Proprietor, Partnership, Corporation, SC, LLC, LLP 어떤 형태가 나한테 가장 적합하고 또 그 형태에 따라서 텍스가 다 틀려지기 때문에
내가 맞는 형태를 골라야지 텍스를 세이브할 수 있는 찬스가 훨씬 좋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실무에서 보다 보면은 나한테 맞지 않는 옷을 입고 계시면서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비즈니스 시작 갔을 때 가장 중요하게 어드바이스를 받으시고 내 상황에 따라 틀립니다.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이민 쪽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커스터마이즈해서 나한테 적합한 옷을 맞게 입고 그 옷을 입었다면은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받으셔야 될 라이센스 퍼밋 같은 거 다 받으시고 내가 지켜야 될 세금의 종류는 어떤지 안 다음에 그 다음에 비즈니스 시작하신 다음에 어느 정도 재무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재무제표를 보는 법, 뭐가 있고 어떻게 보고 이거를 어떻게 이용하는 그런 해석하는 것까지 말씀드렸고 그럼 여기까지 한 다음에는 우리가 해야 될 게 파이낸셜 매니지먼트라 그래서 이거를 재무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재무 관리에 대한 프로세스는 지금 이 표에서 나온 것처럼 프로세스는 일단 우리가 회사를 바쁘게 진행을 하시고 비즈니스가 바쁘다면은 잘 몰라요. 내 캐시플로우는 항상 은행에 돈이 많은데 실제로는 다른 이유 때문에 많을 수가 있죠. 정부 보정을 받았다든지 내가 벤더 페이를 안 했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에서 내가 모르는 캐시가 많이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현금은 계속 다니는데 회사는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재무 제표를 만들면은 그거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아날리시스를 하죠. 스프레드 파이낸셜 스테이먼트하고 calculate ratio 지금 우리가 ratio를 말씀드렸죠. 파이낸셜 스테이먼트를 만들어서 그거를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트렌드나 컴패리션들을 조절을 합니다. 어떤 비즈니스에 따라 틀리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내 성적표가 이렇게 나왔으면 이 성적표가 우리 산업군에서 중간인지 상인지 상한지도 볼 수 있고 일단 편집된 파이낸셜 스테이먼트를 갖고 분석을 합니다. 이 분석한 후에는 진단을 하게 되죠. 자, 분석을 했더니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가 이렇게 나왔고 레이시오 어널리시스를 했더니 나는 커런 레이시오에 문제가 있고 뭐에 문제가 있다는 문제점을 일단 아이덴티파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문제가 내 재무 재정상 어떤 임팩이 있는지를 계산을 하시고 어떻게 이게 문제가 있고 효과가 문제가 있고 나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이제 진단을 하시는 거죠.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그걸로 해석을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문제가 있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는 어떤 솔루션이 있다는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가 있었을 때 그거를 어떻게 솔루션이 있는지까지 생각하는 게 진단이에요.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진단을 받죠.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일단 피 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진단을 받듯이 비즈니스도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를 가지고 재무제표를 본 다음에 분석을 다 하고 뭐가 잘 돼 있고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를 분석을 한 다음에 그걸 갖고 진단을 합니다. 그 진단을 했을 때 내가 무슨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를 보게 되겠죠. 그러고 나서는 거기에 따라서 솔루션을 제시하고 앞으로를 플랜을 하죠. 자, 내가 이 문제가 잘못됐을 때니까 내가 지금 커런 레이셔가 너무 낮으니까 내가 갖고 있는 빚을 숏텀에서 롱텀으로 옮겨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앞으로의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가게 되고 그렇게 돼서 이 재무제표를 하게 되면은 일단은 히스토리컬 데이터를 갖고 우리가 1년씩 지나면 1년씩 데이터를 갖고 리뷰를 한 다음에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그 재무제표를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진단을 해서 문제점을 발견을 하고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한 다음에 그거를 근거로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캐시플로는 어떻게 만들어야겠고 내가 말씀드린 이 레이쇼가 잘못됐을 경우에 레이쇼를 어떻게 임프로브 해야겠다. 밸런스시트 잘못됐으면 밸런스시트 어떻게 만들어야겠다는 플랜을 잡는 거죠. 그래서 지난 1년간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단계를 거치면은 3년 플랜이 나올 수가 있고 1년 플랜이 나올 수가 있고 향후 내가 지나간 비즈니스 성적표를 갖고 앞으로 진단을 하고 한 후에 앞으로 비즈니스를 어떤 식으로 이끌어 나가겠다는 그런 재무 관리까지 말씀을 드렸고 비즈니스를 어떤 형태로 얼마나 큰 사이즈나 작은 사이즈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이제 틀리시겠지만은 기본적인 컨셉은
말씀드린 대로 비영리 단체가 아니고 영리 단체인 만큼 비즈니스가 작던 크던 오늘 말씀드린 재무 관리를 잘 이용을 하시면은 앞으로 회사가 클 수 있는 많은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재원 비자의 특징을 집어넣는데요. 한국이나 외국에서 미국으로 사업을 하신다는 분이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이 너무 지난 관계로 이거는 관심 있으시는 분만 읽어보시고 문제가 있으시면은 저희랑 얘기를 하시든지 임명법 변호사랑 같이 상의를 해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관세나 다른 쪽도 말씀을 많이 들으셨고 그 다음에 저희는 파이낸셜 어카운팅 세금 쪽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에 오셔서 아니면 미국에 계시면서 새 사업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원투쓰리를 잘 맞춰서 하시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 재무제 들어갔고 재무 관리를 다 하시면은 지금 현재 아니면 그 전에 잘못된 게 있더라도 내가 그냥 감으로 머릿속에서 이건 이상하네, 이건 좀 잘못됐대 했다는 거를 지표로 보시고 아니면 이걸 내가 못하면은 나의 어드바이저랑 같이 의논을 하셔서 앞으로 그 다음 단계로 제2단계, 제3단계로 도약을 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비즈니스 라이프 사이클에서 계속 포물선을 그리고 우상을 하고 성장하시는 기업체가 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있어서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